원장님, 오늘부터는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요양병원 7층 격리병동.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고 폭도에는 CCTV가 24시간 환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벽에는 배회 금지, 보호자 동의 없는 외출 불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68세 한의사 민경우 원장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울 대치동에서 3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던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증 치매 환자라는 진단서 한 장으로 이곳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제도 냉장고에 신발을 넣으셨잖아요. 며느리 윤서진의 목소리가 폭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설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가족들이 더 이상 돌볼 수 없다고 하셨죠. 6개월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셨으니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민경우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먹인 수면제 때문에 혀가 꼬이고 정신이 몽롱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신발을 넣은 게 아니라 서진이가 일부러 넣어둔 거잖아. 민경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제가 신발장 정리 좀 해드릴겨 라며 슬쩍 냉장고에 구두를 넣어두었던 장면. 그리고 30분 뒤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 환자분이 냉장고에 신발을 포관하고 계시네요. 이건 전형적인 치매 증상입니다.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했다는 거짓 진술. 이웃집 현관문을 자기 집으로 착각했다는 조작된 CCTV. 약속을 잊고 진료실을 비웠다는 날조된 환자 민원. 며느리와 결탁한 동료 한의사 박인수가 만들어낸 각본이었습니다. 민경우의 한의원 건물, 그리고 30년간 모은 예금 12억. 그것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밖은 아버님께 너무 위험해요. 며느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자물쇠 소리가 민경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박인수는 몰랐습니다. 지난 20년간 민경우 원장의 진료를 받으며 그의 모든 기록을 꼼꼼히 보관해온 한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환자가 지금 폭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경우는 1955년생으로 경상북도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을 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우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기억력. 한 번 본 약초는 절대 잊지 않았고 한의학 고전을 읽으면 통째로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아. 꼭 의사로 키워야 해. 동네 한의원 원장 정한길 선생이 어린 민경우를 눈여겨봤습니다. 정한길은 민경우에게 무료로 한의학을 가르쳤고 민경우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1978년 민경우는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신문 배달과 과외를 병행했지만 성적은 항상 수석이었습니다. 졸업 후 민경우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1992년 태치동 한 모퉁이에 세운 민경우 한의원. 간판도 초라했고 대기실은 겨우 4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우의 실력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민 원장님한테 가면 꼭 낫는다더라. 허리 통증으로 10년간 고생하던 환자가 침 10번 맞고 안치되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에 의존하던 환자가 한약 한 달 복용으로 정상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민경우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증상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환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의 진료실에는 수첩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별로 증상, 처방, 경과를 손수 적은 기록들. 컴퓨터 차트가 보편화된 2000년대 이후에도 민경우는 손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5년 민경우는 외아들 민준혁을 의대에 보냈습니다. 아버지처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되거라. 하지만 준혁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명문 의대를 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준혁은 돈이 되는 시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의원은 이제 한계예요. 저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개원할 겁니다. 2010년 준혁은 윤서진과 결혼했습니다. 서진은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빼어났지만 민경우는 첫 만남부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한의원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되세요? 요즘 대치동이 엄청 올랐던데. 결혼 첫날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며느리. 서진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아니에요, 아버님.
준혁이랑 저도 미래 계획이 있으니까 미리 알아야죠. 민경호는 씁쓸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2015년 민경호의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진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장례 다음 날부터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요양병원 알아볼까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병원이야. 아버님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며느리로서 걱정돼서 그래요. 민경호는 며느리의 속내를 알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민경호는 70세가 가까워지며 슬슬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한의원 건물은 내 명의로 넘기마. 대신 환자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싶구나. 하지만 며느리 서진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만 받으면 뭐해? 12억 예금도 있는데. 아버님이 치매라도 걸리면 법정 후견인 지정받아서 통장 다 관리할 수 있어. 서진은 남편 몰래 박인수 원장과 접촉했습니다. 박인수는 민경호 한의원 건너편에서 20년간 경쟁 관계였던 한의사였습니다. 박 원장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시아버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 수 있다면 건물 시세의 30%를 드릴게요. 박인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간단해요. 시아버님께 수면제를 조금씩 먹이면서 이상 행동을 유도하고 박 원장님께서 동료 의사로서 치매 의심 소견을 내주시면 돼요. 2022년 겨울부터 서진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민경호는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차에 섞인 약물 때문에 점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환자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 절대 무너질 수 없어. 2023년 1월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민경호가 평소 진료하던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며느리예요. 죄송하지만 시아버님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진료가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네? 원장님이 편찮으시다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 초기 증상이 보여서요. 혹시라도 처방실 수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 원장님이 치매래. 헐, 그럼 약 처방 잘못 받은 거 아냐? 단골 환자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30년간 믿고 찾아오던 환자들이었지만 치매 의사라는 소문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민경호는 텅 빈 대기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진아, 왜 그런 전화를 돌렸어? 나는 멀쩡해. 아버님 환자 안전을 위해서예요. 만약 아버님이 실수하셨는데 제가 모른 척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2월 더 치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박인수 원장이 보건소에 익명 제보를 했습니다. 민경호 한의원 원장이 최근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공무원 2명이 한의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진료 기록 좀 보여주시겠어요? 민경호는 평소처럼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은 이미 며느리가 몇 장을 뜯어낸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환자 기록이 중간중간 빠져 있는데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 처방 전 용량이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약제는 10지인데 여기 100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숫자 0을 하나 추가해둔 것이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실수로. 원장님, 이런 실수가 여러 건 발견됩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 있으신 거 아닙니까? 보건소는 1차 경고 조치를 내렸고 재점검 일정을 잡았습니다. 민경호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내 수첩을 건드린 거야? 3월 초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박인수 원장이 직접 민경호 한의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민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원장 무슨 일로? 사실 동료로서 걱정돼서 왔습니다. 요즘 원장님 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진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멀쩡해. 쓸데없는 걱정 말게. 원장님, 제가 봐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말씀도 더듬으시고 손도 떨리시고. 박인수는 거짓말을 능숙하게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신경과 전문의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민경호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며느리가 뒤에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아버님, 박 원장님이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안 되나요? 나는 안 간다니까. 아버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건강검진 한번 받는 게 뭐가 어려운데요? 며느리는 아들 준혁까지 동원했습니다.
아버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결국 민경호는 떠밀려 신경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경과 의사는 박인수와 서진이 미리 매수해둔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분 MMSE 검사 결과 24점입니다. 정상이 26점 이상인데 경도 인지 장애 의심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멀쩡하다고. 환자분,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본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민경호는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단서에는 경도 인지 장애, 치매 전 단계 가능성이라고 적혔습니다. 며느리는 그 진단서를 들고 곧바로 법원에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지셨으니 제가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겠습니다. 민경호는 그제야 며느리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재산. 이것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월 중순 법원은 임시 후견인 지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 윤서진이 민경호의 통장, 부동산,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제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없어요. 요양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절대 안 가. 나는 환자들을 봐야 해. 아버님, 이미 한의원 폐업 신고 넣었어요. 보건소에서 영업정지 권고 나왔거든요. 민경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30년간 지켜온 한의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3월 20일 민경호는 강제로 요양병원 격리병동에 입원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잠기는 순간 민경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와 박인수는 이미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시아버님 명의 건물과 예금 전부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도 간소하게 치르고. 좋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건물 시세의 30% 제 계좌로 보내주시죠.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치밀한 계획, 완벽한 서류, 법적 절차까지 모두 갖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경호 원장이 20년 전 무료로 치료해준 한 환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환자가 지금까지도 민경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기록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양병원 격리병동 7층. 민경호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폭도에는 중증 치매 환자들이 배회했고 간호사들은 환자를 물건 다루듯 대했습니다. 치료실 환자, 약 먹을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쟁반에 약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수면제, 진정제, 항정신병, 약물. 이건 뭐예요? 나는 이런 약 필요 없어요. 환자분, 보호자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드셔야 해요. 나는 안 먹어. 민경호가 거부하자 간호사는 짜증을 냈습니다. 환자분, 이러시면 강제 투약 들어갑니다. 2명의 보조인력이 민경호의 팔을 붙잡았고 간호사는 억지로 입을 벌려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민경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민경호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후견인 의무를 서류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세요? 서진아, 제발 나 좀 여기서 내보내줘. 나는 멀쩡해. 아버님 또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본인 상태를 인지 못하신대요.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5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민경호는 절망했습니다.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려 해도 병동에서는 환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환자분 핸드폰은 압수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외부 연락 불가합니다. 민경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4월이 되자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재산 처분을 시작했습니다. 한의원 건물을 45억에 매각했고 민경호 명의 예금 12억을 며느리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후견인의 재산 관리 권한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박인수 원장은 약속대로 건물 시세의 30%인 1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하셨네요. 박 원장님 덕분이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계획이 성공했다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한편 민경호는 병동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제 투약으로 인해 진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여긴 어디지? 간호사들은 민경호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환자 처음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진짜 치매 맞나봐. 가족들이 일찍 모신 거 잘한 거지.
민경호는 자신이 정말 미쳐가는 건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희미한 핏줄기가 보였습니다. 병동 청소부 아주머니가 민경호에게 조용히 쪽지를 건넸습니다. 원장님, 이거 누가 전해달래요? 쪽지를 펼치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 무료로 허리 치료해 주셨던 환자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민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지? 20년 전 환자라면.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도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민경호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쪽지를 보낸 사람은 강민재, 57세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강민재는 2003년, 20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3년간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원. 어디를 가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당시 강민재는 9급 공무원이었고 아내는 백혈병 치료 중이었습니다. 절망하던 강민재는 우연히 민경호 한의원 앞을 지나가다가 작은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무료 진료 상담해드립니다. 강민재는 반신반의하며 한의원 문을 열었습니다. 민경호는 강민재의 허리를 정밀하게 진찰한 뒤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치료해드릴게요. 원장님, 저는 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무료로 해드릴 테니 꾸준히 오세요. 민경호는 6개월간 일주일에 3번씩 무료로 침과 한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강민재의 허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민경호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은혜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재는 퇴직 후 민경호 한의원 근처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며 민경호의 진료를 지켜봤습니다. 2005년 무료 진료 환자 23명 기록. 2010년 저소득층 한약 무료 제공 15건 기록. 2018년 독거노인 왕진 진료 8건 기록. 강민재는 민경호가 베푼 선행을 모두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강민재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민 원장님이 치매래. 한의원 문 닫았대. 강민재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원장님이 치매? 말도 안 돼. 지난달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강민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며느리 윤서진이 환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사실, 박인수 원장이 보건소에 익명 제보를 했다는 사실, 민경호가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되었다는 사실. 강민재는 분노했습니다. 은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강민재는 20년간 모아둔 민경호 원장의 선행 기록을 꺼냈습니다. 수첩 10건 분량. 환자 이름, 날짜, 진료 내용, 무료 처방 내역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그 기록들을 스캔해서 PDF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강민재는 첫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부정신고센터에 제보했습니다. 민경호 원장은 정상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동료 한의사가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만들고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강민재는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민경호가 2023년 2월까지 정상적으로 진료한 환자 기록, 며느리가 환자들에게 돌린 전화, 녹취 문방구 CCTV에 녹음된 통화 내용, 박인수 원장이 보건소에 허위 제보한 정황. 복지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요양병원 담당 의사가 소환되었습니다. 환자 민경호 씨에 대한 진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제출한 신경과 진단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 진단서를 발급한 신경과 의사, 박인수 원장과 친분이 있었죠? 그건. 복지부는 부정 입원 의심으로 요양병원을 1차 경고 조치했습니다. 동시에 강민재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내용. 윤서진 사기, 재산횡령,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 박인수 허위 진단서 작성, 사기 공모. 강민재는 20년간 모아둔 민경호의 선행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민경호 원장은 2023년 2월까지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런 정밀한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느리 윤서진이 소환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을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한 이유가 뭡니까?
환자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진단받은 직후 건물을 매각하고 예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셨죠? 그건 후견인으로서 재산 관리를. 후견인 재산 관리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57억을 임해 처분한 건 횡령에 해당합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인수 원장도 소환되었습니다. 민경우 원장을 치매로 진단한 근거가 뭡니까? MMS의 검사 결과 2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당시 민경우 원장께 수면제가 투여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윤서진 씨로부터 13억을 받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인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은 사기, 횡령,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윤서진과 박인수를 구속 수사했습니다. 6월 강민재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박인수를 제소했습니다. 박인수 원장은 동료 한의사를 해치기 위해 허위 진단에 가담했습니다. 이는 의료인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한의사협회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박인수는 의사 면허 정지 3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법원은 윤서진의 후견인 지정을 취소했고 민경호에 대한 치매 진단을 무효화했습니다. 민경호는 요양병원에서 즉시 퇴원 조치되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민경호를 강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민경호는 강민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날 구해준 거요? 원장님께서 20년 전 제 허리를 고쳐주셨잖아요.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수첩 10권을 민경호에게 건넸습니다. 원장님의 선행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원장님을 지켜낸 증거였어요. 민경호는 수첩을 넘기며 울먹였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행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한편 윤서진과 박인수는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으로 선량한 의사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한 중대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서진 징역 5년, 피고인 박인수 징역 4년 및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두 사람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윤서진은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후견인 자격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 민경호는 다시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건물은 작아졌지만 간판은 여전히 민경호 한의원이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민경호는 웃으며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은 어머니 윤서진의 범죄에 충격을 받아 민경호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민경호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아들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민경호는 외로웠지만 환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재가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매주 한의원을 방문해 민경호와 차를 마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제가 20년간 기록한 원장님의 선행들,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는 걸요. 민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강민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진과 박인수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어요. 돈과 권력으로 원장님을 짓밟으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는 결국 스스로 치르게 된다는 걸요. 민경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깨닫겠지요.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강민재는 민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베푸세요. 제가 옆에서 기록하겠습니다. 민경호는 웃었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았소.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다음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민경호는 일어나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30년간 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로. 감옥에서 윤서진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돈이 뭐길래 사람을 저렇게 대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인수는 의사 면허를 잃고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동료를 배신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이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민경호 원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함부로 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답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